정부가 대출 빗장을 2배로 풀었어. 8월 13일,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지. 금융권 전체로 30조 원어치 여력이 생긴 셈이야. 그런데 같은 시기 5대 은행이 새로 내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상금리는 3.266%를 찍었어. 2019년에 이 통계를 만든 뒤로 가장 높은 숫자야. 그것도 7달 연속 오르는 중이고. 이상하지. 양을 2배로 풀어줬는데 가격은 역대 최고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은행이 욕심을 부린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절반짜리 답이야. 진짜 답은 훨씬 불편해. 정부가 총량을 풀어주는 행동 자체가 은행이 금리를 내릴 이유를 없애고 있거든. 결론부터 말할게. 정부가 쥔 손잡이와 은행이 쥔 손잡이는 서로 다른 물건이야. 정부는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양을 정해. 은행은 얼마에 빌려줄지,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지. 뉴스에 나오는 건 양이고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건 가격이야. 이 둘은 같이 움직이지 않아. 심지어 반대로 움직이기도 해. 어제 이 채널에서는 은행 문이 열리는 순서를 봤지. 오늘은 그 문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뜯어볼 거야. 마지막엔 지금 변동형으로 갈지, 고정형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아예 기다릴지까지 정리해줄게. 먼저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분리해보자. 총량 목표는 금융당국이 정해. 은행별로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몇 %까지 늘릴 수 있는지 그 상한을 관리하는 방식이야. 넘기면 다음에 목표가 깎이는 페널티가 따라오지. 강제력이 있는 숫자야. 그런데 금리는 달라. 대출 금리는 법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야. 개별 은행이 자기 여신 정책에 따라 스스로 매겨. 당국이 구두로 압박할 수는 있어도 몇 %로 내리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어. 실제로 금리에 개입하면 관치 논란이 바로 붙지. 그러니까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하는 건 양 하나뿐이야. 가격은 은행 손에 있어. 문제는 내가 체감하는 게 뭐냐는 거야. 총량 30조 원이 늘었다는 뉴스는 내 삶에 직접 닿지 않아. 내가 만나는 건 창고에서 받아든 종이 한 장, 거기 적힌 금리 숫자 하나야. 뉴스는 양을 보도하고 나는 가격을 사는 거지. 그럼 그 가격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부터가 오늘의 본론이야. 내 대출금리는 세 조각으로 만들어져. 지표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빼기 우대금리야. 지표금리는 시장이 정해. 변동형 주담대는 대개 코픽스를 따라가고 고정형은 은행채 5년물을 따라가. 은행이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숫자지. 반면 가상금리가 은행의 영역이야. 여기엔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자본 비용, 그리고 목표이익률이 들어가. 앞의 것들은 어느 정도 계산으로 나오는 값이야. 그런데 마지막 목표이익률은 계산값이 아니라 결정값이야. 은행이 이번 분기에 얼마를 남길지 정하는 숫자거든. 가상금리가 역대 최고라는 말은 이 결정값이 포함된 층이 가장 두꺼워졌다는 뜻이야. 세 번째 조각이 우대금리야.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청약통장 같은 조건을 채우면 깎아주는 부분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은행이 실질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야.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그리고 우대금리 축소는 공시표 위에서 잘 안 보여. 가상금리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가 실제로 받는 금리만 오르는 일이 생기는 거야. 실제로 파이낸셜 뉴스가 8월 12일에 보도한 내용이 이거였어. 은행들이 총량 완화 발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폭을 줄이는 걸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지. 두 손잡이를 동시에 당긴 거야. 그럼 왜 하필 지금 이걸 동시에 당겼을까? 은행이 내놓는 설명은 하나야. 조달 비용. 은행 얘기를 먼저 들어보자.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도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그 값이 올랐다는 거야. 실제로 올랐어.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7월 27일 기준으로 4.440%야.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오른 여파가 그대로 넘어왔지. 그래서 대출금리도 같이 뛰었어. 뉴시스 보도를 보면 5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7월 29일 기준 연 4.84%에서 7.6%야.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상단이 0.25%포인트, 하단이 0.19%포인트 더 올랐어. 8%대가 눈앞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야. 여기까지만 보면 은행 설명이 맞는 것 같지.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맞아. 조달 비용이 올랐으면 오르는 건 지표금리야. 은행채 금리가 곧 조달 비용이니까 그건 이미 대출금리의 첫 번째 조각에 반영돼 있어.
그런데 지금 역대 최고를 찍은 건 지표금리가 아니라 그 위에 얻는 가상금리야. 조달비용 상승분을 지표금리로 한번 받고 그 위에 얻는 마진도 같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조달비용은 설명의 절반이야. 나머지 절반은 다른 데 있어.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이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올해 팔 수 있는 양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어. 3%까지야. 그 이상은 못 늘려. 넘기면 내년 목표가 깎여.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신청이 몰려. 정해진 상한을 몇 달 만에 다 써버리고 남은 기간엔 창구를 닫아야 해. 은행들이 6월부터 스스로 문을 닫아 걸었던 이유가 이거지. 그러니까 총량 상한이 있는 은행에게 금리 인하는 이득이 아니라 사고야. 같은 양을 팔아야 한다면 싸게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게 무조건 나아. 어차피 팔 수 있는 양은 위에서 막혀 있으니까 남는 조절 수단은 가격 하나뿐이거든. 이게 핵심이야. 총량 규제 아래에서 금리는 이자 이상의 역할을 해 몰려드는 수요를 쳐내는 문지기가 돼. 은행에게 가상금리는 수익 수단이면서 동시에 총량 관리 도구야. 그럼 정부가 총량을 2배로 늘려줬으니 이제 좀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2배가 됐어도 그건 여전히 상한이야. 상한이 존재하는 한 방금 한 계산은 바뀌지 않아. 여유가 조금 넓어졌을 뿐 구조는 그대로야. 게다가 당국은 총량을 풀면서 동시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계속 경계하고 있어. 아시아투데이가 8월 20일에 이걸 정확히 짚었어. 대출 총량은 풀었는데 금리는 오르는 상황. 은행권의 딜레마라고. 은행 입장에선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힌 거지. 이럴 때 은행은 총량을 지켜. 총량은 어기면 벌이 있고 금리는 안 내려도 벌이 없거든. 여기서 오늘 사건을 빼고 남는 구조를 정리해줄게. 공급을 상한으로 묶고 수요를 그대로 두면 눌린 압력은 가격으로 새어나와. 대출만의 얘기가 아니야. 양을 규제하는 모든 시장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규제 완화 뉴스는 그 자체로는 내 혜택이 아니야. 완화된 양이 가격표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구조 안에서 내 돈은 정확히 어디서 새고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가장 흔한 오해부터 깨자.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일단 변동형으로 받고 나중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겠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 절반만 맞아. 변동형에서 주기마다 다시 계산되는 건 지표금리야. 코픽스가 내려가면 그만큼 내 금리도 내려가지. 그런데 가상금리는 달라. 대출을 실행하는 그날 확정돼서 대체로 만기까지 그대로 따라와. 상품마다 조건은 다르니 계약서를 봐야 하지만 기본 구조는 이래. 무슨 뜻이냐면 가상금리가 역대 최고인 오늘 도장을 찍으면 그 역대 최고 마진이 내 계약서에 20년, 30년짜리로 박힌다는 거야. 나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코픽스가 떨어져도 그 마진층은 안 녹아. 남들보다 비싼 대출을 만기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지. 숫자로 보면 감이 와. 3억 원을 30년 원리금균 등으로 빌린다고 하자. 가상금리가 0.3%포인트 차이 나면 월 상환액 차이는 5만 원 남짓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30년을 곱하면 총 이자 차이가 2천만 원 안팎이 돼. 실행일 하루의 숫자 차이가 그만큼이야.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거야.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오늘의 가격표를 몇 년짜리로 박을 것인가. 고정형 5년물은 5년 동안 지표금리도 가상금리도 안 움직여. 대신 5년 뒤 재약정 시점에 그때의 가격표를 새로 받아. 변동형은 지표금리가 내려올 여지를 남기는 대신 오늘의 마진을 만기까지 안고 가.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 오늘 실행하면 오늘의 역대 최고 마진이 계약에 들어간다는 거야. 네 갈래로 나눠볼게. 첫째, 잔금이나 입주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람. 실행을 미룰 수 없으니 비교로 승부해야 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는 은행별 주담대 평균금리가 기준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로 쪼개져 매달 공시돼. 지점에 가기 전에 이걸 먼저 보고 가상금리가 낮은 은행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같은 날 같은 조건인데도 은행 사이에 0몇 %포인트가 벌어져. 방금 계산한 2천만 원이 거기서 갈려. 둘째, 우대금리는 계약 전에 끝내야 해.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 실적, 청약통장 같은 항목표를 미리 받아서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우고 도장을 찍어. 그리고 이건 유지 조건이 붙어. 실행 후에 급여이체를 옮기면 우대가 빠질 수 있어.
계약서에서 유지 조건과 재산정 주기를 반드시 확인해. 셋째, 급하지 않은 사람. 지금은 가격표가 가장 비싼 구간이야. 가상금리 7달 연속 상승, 역대 최고치. 총량이 늘어난 효과가 가격에 나타난다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 그때까지 볼 지표는 두 개야. 하나,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신규 취급 가상금리가 꺾이는 달이 나오는가. 둘, 축소됐던 우대금리 항목이 다시 늘어나는가. 이 둘 중 하나라도 켜지면 그때가 가격이 반응하기 시작한 시점이야.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두 숫자를 봐. 넷째, 변동이냐 고정이냐. 지금은 가상금리도 역대 최고고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도 높아. 둘 다 비싼 시점에 5년을 고정하면 비싼 값을 5년 확정하는 거야. 반대로 앞으로 3년 안에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흔들릴 여지가 크다면 예측 가능한 고정형이 방어막이 돼. 판단 기준은 금리 전망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야. 다만 어느 쪽을 고르든 마진은 오늘 박힌다는 사실은 똑같아. 마지막으로 이미 대출이 있는데 갈아탈까 고민하는 사람. 지금은 순서가 아니야. 중도 상환 수수료는 보통 3년 안에만 붙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그걸 감수하고 갈아타 봐야 지금 받는 가상금리가 역대 최고야. 더 비싼 계약으로 옮기는 셈이 될 수 있어. 갈아타기 계산은 아까 말한 두 지표가 켜진 다음에 하는 게 맞아. 정리할게. 정부는 8월 13일에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2배 올렸어. 그런데 5대 은행 신규 주담대 평균 가상금리는 3.266%.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고 7달 연속 오르는 중이야. 고정형 금리 상단은 7.6%까지 왔지. 오늘 남길 결론은 하나야. 정부는 양을 풀고 은행은 가격을 매겨. 그리고 총량 상한이 남아있는 한 은행에게 금리 인하는 이득이 아니라 사고야. 규제 완화가 곧 내 혜택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 완화된 양이 가격표까지 내려와야 그때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확인할 건 총량 뉴스가 아니라 은행연합회 공시에 찍힌 가상금리 숫자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표야. 그 둘이 내 30년치 이자를 정해. 다음 분기점은 늘어난 30조 원이 실제로 가상금리를 끌어내리는지야. 공시가 나오는 대로 은행별로 뜯어서 계산해 줄게.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설명서였어.